2024년 대한민국. 겉으로 보이는 경제의 풍경은 여전히 평온해 보입니다. 도심의 빌딩 숲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고 공장의 기계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 뒤편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썩어 들어가는 환부가 존재합니다. 바로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히 살아있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해 금융기관의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기업들. 이들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적된 부실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발생하는 필연적인 수학적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그 묘한 고요함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을 믿었고 대마불사라는 신화를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소위 한계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벌어서 은행 이자로 1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기업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싼 이자로 빚을 내어 몸집을 불렸던 이 기업들에게 지금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고가 시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빚을 내어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가능했지만 유동성이 말라버린 지금 시장에서 더 이상의 관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좀비 기업들이 단순히 그들만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과 인력을 빨아들이며 건강한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충격파입니다. 좀비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 그 기업에 납품하던 하청업체, 그리고 그곳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던 수만 명의 가장들까지. 이 거대한 부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그 파편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덮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붕괴의 징후를 포착하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냉정하게 모색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그 뇌관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부를 해부해 볼 것입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좀비 기업의 생존기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잔혹한 심판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통계 수치보다 현장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수도권 외곽의 국가산업단지. 그곳의 풍경은 지금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밤새 돌아가던 기계 소음과 자재를 실어 나르는 트럭들의 행렬로 활기가 넘쳤을 곳들이 지금은 임대 문의가 적힌 현수막만이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공장 문은 닫혀 있고 먼지 쌓인 기계들은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불황이 아닙니다. 자금의 동맥경화가 말초신경인 중소제조업체들부터 괴사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체념에 가깝습니다. 지난 10년, 초저금리 시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무리하게 설비를 확장하고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은 이제 급변한 금융환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은행이자로 빠져나가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은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는데 갚아야 할 돈의 액수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좀비 기업이 양산되는 메커니즘의 시작입니다. 금융시장의 데이터는 이 불안한 징후를 더욱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용의 바로미터인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 즉 크레딧 스프레드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그만큼 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고 돈의 흐름은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이나 우량 채권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자금 시장의 양극화는 곧 한계 기업들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금융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이 표면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회수하기보다는 억지로 연장해주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암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좀비 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며 폭탄 돌리기를 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가 겹치면서 이제 금융권도 더 이상 관망할 수만은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만기의 벽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벽을 넘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할 때 그 충격은 도미노처럼 연결된 하청업체와 지역 경제 전체를 덮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붕괴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 충격의 작동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잔인하고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좀비 기업의 파산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 충격이 단일 기업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거미줄처럼 얽힌 공급망을 타고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중견 제조업체가 무너지면 그곳에 부품을 납품하던 수십, 수백 개의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 생태계 특유의 긴 결제 주기와 어음 관행은 이 위기의 전파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받을 돈은 묶이고 줄 돈은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현금이 말라버린 건실한 하청업체들마저 흑자 도산이라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인 붕괴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좀비 기업의 대출이 부실화될 조짐을 보이면 즉각적으로 방어태세에 돌입합니다. 소위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현상입니다. 금융사들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방어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는 곧 대출 여력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공포스러운 신용 경색 크레딧 크런치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 정작 자금이 필요한 건강한 기업들조차 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 전체가 불신에 휩싸여 돈맥경화에 걸리는 순간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원 배분의 왜곡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되고 그 자금과 인력이 혁신적인 신생 기업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좀비 기업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하며 노동력과 자본을 붙잡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곳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 묶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하락하고 역동성은 사라집니다. 결국 좀비 기업 문제는 단순한 부채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괴사한 조직이 몸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한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구조적 뇌관인 것입니다.